차가운 쇠창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1962년 1월 창경원 앞 작은 한옥. 55살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한복 저고리는 빨래를 거듭해 누렇게 발에 있었고 풀어 헤쳐진 머리카락 사이로 공허한 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37년 만에 돌아온 조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낡은 인형 하나. 일본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덕혜옹주마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여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동자에 무언가가 번뜩였다가 사라졌습니다. 기억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창경원 담벼락 너머로 매화꽃 향기가 날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고종 황제가 손수 꺾어주던 그 매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향기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고종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공주에서 일본인 아내로, 그리고 정신병동의 환자로. 그녀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황금빛 유년. 조선왕조실록 부록인 순종실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융이 원년 5월 25일 덕수궁 준명당에서 옹주가 탄생하였다. 황제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친히 옹주를 안으시고 복령이라 부르셨다. 덕혜옹주. 본명은 이덕혜, 아명은 복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귀인 양씨. 궁녀 출신으로 고종의 사랑을 받아 후궁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고종이 56의 나이에 얻은 늦둥이 딸이었고 그래서 더욱 각별했습니다. 덕수궁 함령전 뒤편 작은 처소. 봄볕이 들어오는 창가에 고종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2살 난 딸 복령이가 토실토실한 손으로 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어린 옹주가 옹알거렸습니다. 고종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황제의 위엄이 아닌 늙은 아버지의 따스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령아, 이 아비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일본 헌병들이 순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미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황제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처소 안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마마 매화꽃이 피었사옵니다. 상궁이 보고했습니다. 고종이 복령이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뜰로 나갔습니다. 이른 봄 덕수궁 정관원 옆 매화나무에 하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복령아, 저것이 매화꽃이란다. 고종이 가지를 꺾었습니다. 어린 딸의 코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복령이가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고종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 아비가 너에게 나라는 물려주지 못하겠구나. 하지만 이 매화 향기만큼은 기억해다오. 속삭임이었습니다. 복령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나라의 멸망이, 다가올 비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저 아버지의 품이 따뜻하고 매화꽃 향기가 좋았을 뿐입니다. 운명의 그림자. 1919년 1월 21일 덕수궁 함령전에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종 황제가 승하했습니다. 12살 소녀 덕혜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마.
한없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궁 안팎으로 수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고종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일본인 시위가 올린 약을 드신 후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덕혜는 느꼈습니다. 궁궐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무거운 공기를, 복도 끝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일본인들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장례식이 끝난 후였습니다. 조선 총독부 관리가 덕수궁을 찾아왔습니다. 옹주마마께서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어머니 양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덕혜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그날 밤 덕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달이었습니다. 아바마마. 작은 속삭임이 겨울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덕혜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조선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자유로운 밤이 될 줄은. 바다를 건너 1925년 4월 부산항 부두에 차가운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8살 덕혜 옹주가 현해탄을 건너는 배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양장 차림이었습니다. 한복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준비한 옷이었습니다. 갑판에서 덕혜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조선이 멀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마마, 들어가시옵소서. 바람이 차갑사옵니다. 수행상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덕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산하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동경, 낯선 도시였습니다. 일본 왕족 여자 학교인 가쿠슈인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덕혜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교실 뒤편 창가 자리, 덕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여학생들이 무리지어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덕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조선 황족이래. 쯧쯧, 망한 나라이.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덕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에도 봄비가 내리고 있을까? 덕수궁 뜰에 매화는 피었을까? 어머니는 건강하신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덕혜상. 교사가 불렀습니다. 덕혜가 일어섰습니다. 일본어로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이. 힘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덕혜는 일기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조선의 공주로 태어나 조선에서 살다 조선 땅에 묻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떠돌고 있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감시와 고립. 1928년 겨울. 도쿄의 추위는 매서웠습니다. 덕혜는 이제 21살이었습니다. 가쿠슈인을 졸업하고 도쿄 시내 작은 저택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저택 밖에는 항상 경찰이 있었습니다. 편지는 검열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오는 소식은 차단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덕혜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 고종이 나타났습니다. 입에서 피를 흘리며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복령아, 도망가거라. 도망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창밖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독살,
아버지를 독살했다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덕혜는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마, 진지를 드셔야 하옵니다. 상궁이 애원했습니다. 아니요. 먹을 수 없어요. 덕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그 안에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상궁은 알았습니다. 옹주마마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덕혜는 자신이 직접 본 음식만 먹기 시작했습니다. 봉인된 통조림, 포장된 빵, 그것도 여러 번 확인한 후에야 체중이 줄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일본 국내성은 걱정스러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덕혜옹주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증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조치는 없었습니다. 아니, 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어차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1930년 봄, 덕혜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혼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본 황실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랑은 소다케유키, 일본 스시마 번주 집안의 백작이었습니다. 덕혜보다 13살이나 많은 36살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덕혜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혼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와 일본 국내성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1931년 5월 8일 도쿄 제국 호텔에서 혼인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덕혜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백작 부인. 일본어로 외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덕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있는 방향을. 백작 부인이라는 감옥. 도쿄 시부야구의 저택. 소 다케유키의 집이었습니다. 이제 덕혜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덕혜는 알았습니다. 이 혼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편 소다케유키는 술을 마셨습니다. 매일 밤 마셨습니다. 취하면 고함을 쳤습니다. 조선 여자 주제. 때로는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내가 무슨 황족이냐. 망한 나라의. 덕혜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을 용서해 달라는 것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1932년 8월 14일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소마사에. 일본 이름이었습니다. 조선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기를 아는 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속삭였습니다. 내가 조선 땅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조선의 이름을 가지지 못해서. 아기는 울었습니다. 덕혜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저택 안을 메웠습니다. 하지만 집 밖의 세상은 그 울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려앉는 어둠. 1933년 가을. 덕혜의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버지 고종이 나타나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꿈. 궁궐이 불타는 꿈.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덕혜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녀가 불렀습니다. 부인님, 진지 시간이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인님, 다시 불렀습니다.
덕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물었습니다. 하녀는 놀랐습니다. 5년째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미츠코입니다. 부인님을 모시는. 몰라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덕혜가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죠? 하녀는 황급히 소 백작을 불렀습니다. 백작이 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또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군. 냉소했습니다. 의사를 불러라. 명령했습니다. 며칠 후 정신과 의사가 덕혜를 진찰했습니다. 진단명은 조발성 치매였습니다. 지금의 조현병에 해당하는 병명이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현실 인식 능력을 상실하고 있음. 망상, 환청, 기억장애 등의 증상을 보임.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함. 하지만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덕혜는 그저 저택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데려가 주세요. 조선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는 너무 춥고 어두워요. 말이 이어지다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상과의 단절.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히로히토 천황의 항복 선언이 흘러나왔습니다. 덕혜는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는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물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방된 조선에서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작은 저택에서 덕혜는 그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이미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1950년, 남편 소다케유키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정신병자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 마사에는 아버지가 데려갔습니다. 마사에가 울며 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덕혜는 웃었습니다. 아니,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잘 가렴. 행복해야 한다.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엄마. 마사에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소백작이 딸을 끌고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덕혜는 혼자 남았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마츠자와 병원. 1955년. 덕혜는 도쿄 세타가야구에 있는 마츠자와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48살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12호실입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덕혜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혜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걸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덕혜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무려 7년을 보내게 될 줄은. 병원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 간단한 식사, 약 복용, 그리고 하루 종일 방 안에 있거나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어떤 날은 덕혜가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발걸음을 세며 걸었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부인, 방으로 돌아가세요. 덕혜는 멈췄습니다. 간호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누구죠? 물었습니다. 부인은 소부인이십니다. 소부인, 소부인이라 되뇌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소부인이 아니에요. 저는 말이 끊어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잊혀진 존재. 한국에서는 아무도 덕혜옹주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나라는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마지막 황녀가 일본 정신병원에서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1956년 어느 날, 덕혜는 병원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저 새는 어디로 가는 걸까? 중얼거렸습니다. 조선으로 가는 걸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픈 건지, 그리운 건지, 아니면 그저 눈물샘이 작동한 것뿐인지, 감정도 기억도 모두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덕혜는 꿈을 꾸었습니다. 오랜만에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덕수궁이었습니다. 함령전 뒤편 작은 뜰이었습니다. 매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고종이 서 있었습니다. 복령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바마마. 덕혜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바마마,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외쳤습니다. 고종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령아, 곧 돌아올 수 있을 게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병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회색 천장이었습니다. 꿈이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적 같은 발견. 1961년 한일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일본 기자가 특종을 냈습니다. 조선 마지막 황녀, 도쿄 정신병원에서 발견. 기사가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충격이 일었습니다. 덕혜옹주가 살아계시다니, 정신병원에 계시다니,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1962년 1월, 한국 정부와 적십 자사가 움직였습니다. 덕혜옹주를 한국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취자와 병원에 통보가 왔습니다. 환자 소부인을 한국으로 이송합니다. 간호사가 덕혜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고국으로 돌아가십니다. 덕혜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들으셨습니까? 조선으로 돌아가신다고요. 조선. 덕혜가 중얼거렸습니다. 조선이 어디죠?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962년 1월 26일 하네다 공항. 덕혜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몸에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옹주마마,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소감이 뭐죠?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가 멀어졌습니다. 37년 만이었습니다. 37년 만에 일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덕혜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니,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건가?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없었습니다. 집이 어디인지 기억나지 않았으니까. 김포공항의 환영. 1962년 1월 26일 오후. 김포공항. 차가운 겨울바람이 활주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트랩이 내려왔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기자들, 그리고 궁금한 얼굴의 시민들. 휠체어에 탄 덕혜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옹주마마, 어서 오십시오. 함성이었습니다. 환영이었습니다. 하지만 덕혜는 놀란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큰 소리였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중얼거렸습니다. 수행원이 재빨리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마마, 괜찮으십니다. 이분들은 모두 마마를 환영하러 나오신 분들입니다. 환영. 나를? 덕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옹주마마 37년 만에 돌아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덕혜는 기자를 보았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소감, 되뇌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어디죠?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정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덕혜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에 실려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덕혜가 기억하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전차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자동차가 달렸습니다. 한옥은 줄어들었습니다. 양옥과 콘크리트 건물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양복과 양장을 입었습니다. 한복 입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가 조선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수행원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낙선제의 나날. 정부는 덕혜를 위해 창덕궁 낙선제를 숙소로 마련했습니다. 조선 왕실의 마지막 건물이었습니다. 덕혜가 낙선제 마루에 앉았습니다. 뜰에는 매화나무가 있었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매화. 중얼거렸습니다. 무언가 기억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매화를 꺾어주었던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옹주마마,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 모르겠어요. 어제 식사는 하셨습니까? 식사, 했나요? 기억이. 의사는 차트에 적었습니다. 환자는 단기 기억 장애가 심각함. 현실 인식 능력 거의 상실.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마, 저는 고종 황제의 손자입니다. 마마의 조카뻘 되지요. 덕혜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조카? 누구요? 제가 마마의 조카입니다. 아, 그래요. 대답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슬픈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완전히 기억을 잃으셨어요.
어느 날 오후 덕혜는 뜰을 거닐었습니다. 매화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가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언제 꽃이 피려나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덕혜는 떨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떨렸습니다. 춥대. 왜 이렇게 추운 거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의 파편. 1963년 봄. 낙선제 뜰에 매화가 피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덕혜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 거지? 스스로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복령아, 저것이 매화꽃이란다. 누군가 말했던 것 같았습니다. 복령은 누구지? 중얼거렸습니다. 간병인이 다가왔습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나는 복령인가요? 네, 마마의 아명이 복령이십니다. 복령. 되뇌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죠? 간병인은 침묵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당신은 조선의 마지막 황녀입니다. 일본에 끌려가 37년을 보냈습니다. 정신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잔인했으니까요. 마마는 마마이십니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매화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하늘나라. 뭔가요? 네, 아주 멀리 계십니다. 그럼 나는 언제 갈 수 있나요? 간병인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과의 재회. 1965년 여름. 낙선제에 손님이 왔습니다. 33살의 일본 여성이었습니다. 소마사에. 덕혜의 딸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마사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덕혜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사에가 불렀습니다. 덕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사에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물었습니다. 마사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마사에예요. 어머니의 딸이에요. 딸, 내가 딸이 있나요? 네, 있으세요. 제가 어머니의 딸입니다. 덕혜는 마사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기억이 나지 않네요. 마사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마사에예요. 기억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셨잖아요. 자장가. 네, 조선 자장가였어요.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마사에가 흥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기억 속 희미한 선율을 자장 우리 아기. 그 순간 덕혜의 눈에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아가, 내 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사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아가.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마사에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덕혜가 마사에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다시 물었습니다.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 그 감정도 눈물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사에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오래 떠나 있었고, 너무 많이 아팠고, 너무 깊이 상처 입었다는 것을. 시간의 정지. 1970년대. 덕혜는 여전히 낙선제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한강에 다리가 놓였습니다. 고층 빌딩이 솟았습니다.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낙선제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덕혜는 늙어갔습니다. 육체가 쇠약해졌습니다. 기억은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선, 궁궐, 매화, 단어들이 흩어졌습니다. 의미 없는 나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간병인들은 알았습니다. 그 단어들이 덕혜의 전부라는 것을. 1975년 어느 가을날, 덕혜는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붉은 단풍잎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덕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쁘네.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간병인은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마마, 기분이 좋으신가 봅니다. 응, 좋아요. 대답했습니다. 저 나무, 예뻐요. 네, 단풍이 들었습니다. 단풍? 조선에도 단풍이 들었겠네요. 마마, 여기가 조선. 아니, 한국입니다. 아, 그래요? 덕혜는 다시 낙엽을 보았습니다. 그럼 나는 집에 있는 거네요. 네, 집에 계십니다. 다행이에요. 집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조용한 이별. 1989년 4월 21일. 덕혜옹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2살이었습니다. 사인은 노안이었습니다. 조용한 죽음이었습니다. 낙선제 방에서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에 잠든 듯이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왕족의 예법으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소박했습니다. 이미 왕조는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 몇몇 친척들이 왔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왔습니다. 기자들이 왔습니다. 조선 마지막 황녀,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다. 신문 기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바빴습니다. 경제 성장에, 정치 변화에, 일상의 삶에 바빴습니다. 덕혜옹주는 다시 잊혀졌습니다. 유골은 경기도 남양주 홍유릉 근처에 묻혔습니다. 아버지 고종의 무덤 근처였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덕혜옹주지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에필로그. 덕혜옹주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비극이었다. 시대의 희생양이었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녀는 강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누가 오를까요? 아마도 둘 다 오를 것입니다. 덕혜옹주는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을 거부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이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황녀로 태어났지만 나라가 사라지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일본으로 끌려가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정체성을 빼앗겼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강요된 결혼, 학대, 고립, 그리고 정신의 붕괴. 그녀가 겪은 고통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식민지가 되면서 왕족이 겪어야 했던 모든 순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덕혜옹주는 살아남았습니다. 37년의 일본 생활, 7년의 정신병원 생활, 그리고 27년의 한국 생활, 총 82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정신은 무너졌지만 육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역사의 증언이었으니까. 조선이 사라졌다는 증언, 식민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증언, 한 개인의 삶이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에 대한 증언. 오늘날 우리는 덕혜옹주를 기억합니다. 소설로, 영화로, 뮤지컬로 그녀의 이야기가 재현됩니다. 사람들은 슬퍼하고 분노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묻는 것입니다. 왜 그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있는가?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를 위한 교훈입니다. 덕혜옹주의 삶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여인을 추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존엄이 지켜지는 세상, 권력이 약자를 짓밟지 않는 세상, 전쟁과 식민지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덕혜옹주에게 그리고 그 시대를 살다 간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추모일 것입니다. 낙선제는 여전히 창덕궁에 남아 있습니다. 봄이 오면 매화가 핍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립니다. 그 꽃잎 속에 덕혜옹주의 한숨이 섞여 있을까요? 그 바람 속에 그녀의 속삭임이 담겨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은 비단 덕혜옹주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야 하는가? 오늘의 역사 이야기 어떠셨나요? 짧은 기록 속에도 긴 마음이 남아 있었죠. 덕혜옹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 그녀의 삶은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을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희망.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희망. 모든 이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희망.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